안녕하세요. 달빛 야화입니다. 들려드릴 이야기는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운명입니다. 주머니 속에 들어있는 운명. 박첨지는 나이 20살에 장가를 들었지만 30이 되어서야 비로소 아들을 얻었다. 늦게 얻은 아들은 그야말로 귀한 보배였다. 아이는 눈빛이 총명하고 용모 또한 준수하여 박첨지는 이 아이가 크면 반드시 큰 사람이 될 것이다 하는 기대로 이름을 대성이라 지었다. 대성이 7살이 되자 그 총명함이 동네에 소문이 날 정도였다. 하나를 알려주면 열을 익히고 어른들이 말하는 이야기를 단번에 이해하는 아이였다. 박첨지는 대성을 금이야 오기야 애지중지하며 키웠다. 그러던 어느 날 집 앞을 지나던 나그네가 대성의 모습을 보고 걸음을 멈췄다. 그는 한참 동안 대성을 지켜보다 박첨지를 찾아와 말했다. 이 아이는 15살이 넘으면 반드시 귀하게 될 상입니다. 하지만 나그네의 말이 끝나기도 전에 박첨지는 반색하며 물었다. 그렇습니까? 정말 제 아들이 귀하게 될 운명입니까? 그런데 나그네는 얼굴이 굳어지더니 조용히 말을 이었다. 그러나 이 아이는 혼인을 한 후 얼마 지나지 않아 반드시 횡사를 당할 운명입니다. 이 말을 들은 박첨지는 하늘이 무너지는 듯한 절망감에 빠졌다. 이보시오. 어찌 그런 끔찍한 말을 하십니까? 뉘신데 그런 말씀을 하시오. 나그네는 자신의 재주가 보잘것없지만 특별한 사람의 운명을 정확히 볼 수 있다고 말했다. 박첨지는 두 손을 비비며 애원하기 시작했다. 제발 방법이 있으면 알려주십시오. 이 아이는 제가 늦게 얻은 귀한 아들입니다. 어떻게든 이 아이를 살릴 방법을 알려주십시오. 나그네는 한참을 고민하다가 입을 열었다. 운명을 거스리기란 쉽지 않소이다. 그러나 그대의 정성이 크니 아이를 구할 수 있는 방법을 알려드리겠소. 아이가 혼인을 하고 나서 처갓집에서 자거나 먹는 것을 절대 삼가야 합니다. 밥은 물론이고 물 한 모금도 처갓집에서는 마시면 안 돼요. 그러면 어찌하면 좋겠습니까? 나그네는 주머니에서 작은 그림 한 장을 꺼내 박첨지에게 건넸다. 이 그림을 잘 간수하고 있다가 위급한 일이 생기면 꺼내보세요. 분명히 아드님을 지켜줄 것입니다. 반드시 명심하고 주머니에 잘 간직해야 합니다. 대성은 나그네가 남긴 그림을 주머니에 넣어 품속에 간직한 채 자랐다. 15살이 되자 그의 명석함과 준수한 외모가 널리 소문이 나기 시작했고 마침내 나그네의 말대로 세도 있는 재상의 사위감이 되었다. 그러나 혼인하는 날부터 대성은 이상한 행동을 보였다. 신부의 집에서 차린 푸짐한 음식을 단 한 입도 먹지 않고 초례를 마치자마자 처갓집에 묵지도 않고 곧장 집으로 돌아갔다. 재상은 이런 사위의 행동을 도저히 이해할 수 없었다. 혼인을 하고 사흘 동안 처갓집에 묵는 게 당연한 법도였으나 그것까지 지키지 않는 사위를 본 재상은 화가 났다. 사위가 우리 집안을 무시하는 것인가? 혼례를 치르고 사흘은 처갓집에서 자는 것이 예의가 아니던가. 그러나 딸을 책임진 사위이며 가문의 명예도 있는 만큼 꾹 참아 넘겼다. 이후로도 대성은 처갓집에 갈 때마다 물 한 모금조차 입에 대지 않고 머무는 시간도 짧았다.
재상과 친척들은 점차 대성을 의심하기 시작했다. 무언가 숨기고 있는 게 틀림없어. 그렇지 않고서야 처갓집에서 물 한 모금 마시지 않을 수 있겠소? 그렇게 처갓집에선 대성을 보는 눈에 쌍심지가 켜져 있었다. 이런 의심 속에서 혼인 후 10여일이 지난 어느 날 아침, 처갓집에 충격적인 일이 일어났다. 아침이 되도록 신부가 일어나는 기척이 없자 방문을 열어본 여종은 그만 기절초풍을 하고 말았다. 신부가 금침 위에서 흉기에 찔린 채 싸늘한 시신이 되어 있는 것이었다. 온 집안은 충격과 슬픔에 빠졌다. 신랑이 한 짓이 분명하오. 그렇소. 혼인한 날부터 이상한 행동을 하더니 틀림없소. 직접 오지 않았더라도 사람을 시켜 얼마든지 할 수 있는 일이오. 집안 명예도 있으니 기필코 범인을 잡아내리다. 재상과 가족들은 분노하며 형조에 사건을 알렸다. 대성은 즉시 잡혀와 신문을 받게 되었다. 재상집에서 일어난 사건인지라 형판이 친히 나서 왜 혼례 후 사흘 동안 처갓집에서 자지도 않고 음식을 먹지도 않았느냐? 네가 범인이 아니고서야 그런 행동을 할 리가 있겠느냐? 이실직고 하렸다. 하고 날카로운 눈빛으로 신문하자 대성은 침착하게 대답했다. 처가에서 숙식을 하지 않은 건 무슨 연유인지 모르오나 부모님께서 당부하신 말씀이 있어 따랐을 뿐입니다. 신부의 참사는 뜻밖의 일이오며 범한 바 없으니 무엇을 이실직고 하리까? 대성은 사실대로 말하였으나 형파는 대성의 말을 믿지 않았다. 심증이 가는 데가 있어 신문하는 것인데 그렇게 나온다면 엄벌로 다스릴 수밖에 없노라. 형파는 이내 형틀을 차리라 이르고 대성을 포박하려 했다. 그러자 대성은 몸을 떨며 대성통곡하기 시작했다. 그렇게 한탄하다가 대성은 문득 나그네가 준 그림이 생각이 났다. 잠시만 기다려 주십시오. 위급한 때를 대비하라며 준 것이 있습니다. 이것을 보고 판단해 주십시오. 그는 품속에서 그림을 꺼내 내밀었다. 형파는 봉투를 열어 그림을 살펴보았다. 그림에는 오동나무 잎 하나가 그려져 있을 뿐이었다. 형파는 한참을 생각하더니 말했다. 지금 당장 신부의 집으로 가서 식솔들과 문객들 가운데 오이렵이란 자가 있는지 확인하라. 형리들이 재상의 집에 달려가 확인해보니 하인 중에 오이렵이라는 이름을 가진 자가 있었다. 그 자가 형판 앞에 끌려왔다. 네 죄는 내가 알 것이니 감히 숨길 생각은 하지 마라. 모든 걸 알고 있으니 이실직고 하면 견디기 어려운 악형은 면할 수 있을 것이다. 형판의 추상 같은 신문에 오이렵은 고개를 떨구고 낱낱이 죄를 고하기 시작했다. 죽을 죄를 지었습니다. 소인은 그동안 아씨와 몰래 청을 통하던 사이였으나 혼례 후 더는 가까이 할 수 없게 되자 화가 나 그만 끔찍한 일을 저질렀습니다. 드릴 말씀이 없습니다. 오이렵은 모든 것을 자백했고 대성은 풀려났다. 모두 어떻게 범인의 이름을 알아냈는지 궁금해하자 형파는 그림에 대해 설명했다. 오동나무가 그려진 것은 오씨성을 가졌음이요. 오동잎 하나는 곧 오이렵을 뜻하니 이는 범인의 이름을 암시한 것이 아니냐. 주머니 속에 간직해온 그림 덕분에 위기를 넘긴 대성은 위기 뒤에 기회가 찾아오듯이 과거에 급제하고 관직에 나가 큰 일을 하게 되었다.
며느리를 질투한 시어머니. 어느 마을에 각각 딸 하나와 아들 하나를 둔 과부가 서로를 의지하며 사이좋게 살고 있었다. 영천댁, 이것 좀 먹어봐. 곶감아니요? 이런 귀한 것을 상주 오라버니가 인편에 보내준 거예요. 잘 먹을게, 상주댁. 상주댁과 영천댁은 젊은 나이에 남편들을 전쟁터에서 잃고 상주댁은 5살 사내 아이를, 영천댁은 4살 배기 딸아이를 애지중지 키우고 있었다. 그들은 서로를 의지하며 매일 붙어 지냈다 보니 자연히 아이들도 오누이처럼 다정한 사이가 되었다. 미령아, 나 찾아봐. 알았어. 10가지 세고 찾는다. 아이들은 그렇게 하루하루 잘 자라주었다. 과부들도 아이들이 자라는 모습을 보며 남편의 빈자리를 채워나갔다. 10여 년의 세월이 지났다. 상주댁의 아들 성찬은 목소리가 굵어지고 수염이 거뭇거뭇한 총각으로, 영천댁의 딸 미령은 진달래가 방긋 꽃망울을 터뜨리는 것처럼 수줍은 처녀로 변해갔다. 이성의 눈을 뜨는 나이가 되자 둘 사이에 묘한 감정이 생기기 시작한 것이다. 아이들의 감정을 눈치챈 상주댁과 영천댁은 아이들을 맺어주기로 마음먹었다. 미령이는 내 딸이나 다름없어. 걱정하지 마. 나도 성찬이를 아들처럼 생각해. 영천댁은 한편으로는 든든하면서도 딸이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여간 착잡하지 않을 수 없었다. 그래서 사위에게 몇 번이나 다짐하고 또 다짐을 했다. 성찬아, 그녀는 이목구비가 훤한 사위를 바라보며 당부를 했다. 미령이를 잘 부탁한다. 든든한 너한테 시집 간다고 생각하니 마음이 놓이지만 그래도 살다 보면 별일이 얼마나 많겠어. 너만 믿는다. 어머님, 걱정 마십시오. 잘 살겠습니다. 영천댁, 미령이가 우리 집에 시집 온다 해도 달라질 건 없어. 내가 딸처럼 잘 대해줄 테니 걱정하지 마. 딸 가진 부모의 섭섭한 마음은 알겠지만 우리가 한두에 알고 지낸 건 아니잖아. 딸을 시집 보낸 게 아니라 아들을 얻었다고 생각하게. 그들 과부는 서로 덕담을 하며 웃었다. 이렇게 혼례는 무사히 잘 치렀다. 성찬과 미령은 어려서부터 같이 자라온 만큼 서로를 잘 알았고 금실도 아주 좋았다. 신혼 초부터 둘은 잠시도 떨어지려 하지 않았다. 미령이 부엌에 들어가면 나올 때까지 성찬은 괜히 마당을 서성거렸고, 성찬이 일을 나가면 미령의 눈길은 한시도 살인문 밖을 벗어나지 않았다. 이리 와봐. 아이, 간지러워. 둘이 같이 있는 시간이면 상주댁과 마주한 건넌방에선 깨볶는 소리가 났다. 하루하루가 그렇다 보니 허구한 날 독수공방 신세인 상주댁은 견딜 수 없었고 눈에 쌍심지가 돋기 시작했다. 내가 저를 어떻게 키웠는데 장가가고 나더니 불효시 같은 섹시한테 홀딱 빠져 있어. 저것들이. 처음엔 영천댁에게 약속한 바도 있고 해서 꾹 눌러 참으려고 했다. 하지만 예전 같으면 일하고 돌아오면 자기 옆에서 말벗도 해주던 아들이 말 한마디 없이 건넌방으로 들어가서 코빼기도 내밀지 않는 꼴을 더는 참을 수가 없었다. 며느라기야. 네, 어머니. 시어미가 부르는데 나와보지도 않고 대답만 해대다니 뭐 하는 거냐? 상주댁은 한창 깨가 쏟아지는 건넌방을 향해 소리를 질렀다. 둘은 아닌 밤중에 홍두깨라고
느닷없는 어머니의 호통에 깜짝 놀랐다. 미령은 온 매무실을 여미고 밖으로 서둘러 나왔다. 이거 가지고 가서 빨아오너라. 상주댁은 주섬주섬 챙긴 옷가지를 미령에게 내밀었다. 내일 날이 밝으면 빨도록 할게요. 뭐라고? 어디 다시 말해봐라. 시험이 말이 맑았지 않니? 당장 빨아와. 미령은 어둑어둑한 길을 따라 빨래터로 향했다. 하염없는 눈물이 앞을 가렸다. 어려서부터 허물없이 대하던 상주댁 아주머니가 호랑이 시어머니가 되다니 믿을 수가 없었다. 손이 꽁꽁 얼어버렸네. 성찬은 빨래를 하고 방에 들어온 미령이 안쓰러워 꼭 안아주었다. 어느 날 성찬은 문경세제를 넘어 먼 장사길을 떠나게 되었다. 다녀올 테니 어머니하고 잘 지내. 어머니가 뭐라고 해도 아무 말 하지 말고. 보찜을 지고 살인문을 나서는 성찬을 따라 나서는 미령을 보고는 상주댁이 막아섰다. 먼 길 나서는 사내를 아녀자가 따라 나서다니 눈앞에 여자가 아른거려서야 장사가 되겠냐? 미령은 길 떠나는 남편을 배웅도 못하고 방으로 들어와 눈물만 흘렸다. 한편 상주댁 시집살이에 고생하는 딸을 바라보는 영천댁도 속이 타들어갔다. 출가 외인이라 남의 집 일에 끼어들 수도 없는 노릇이고 그저 답답할 뿐이었다. 빨래터에서 돌아오는 길에 시어머니 몰래 살짝 들린 딸에게 영천댁이 물었다. 얘야, 시어머니한테 잘못하는 게 있느냐? 아무리 생각해도 모르겠어요. 어머님이 시키는 대로 했어요. 그러자 영천댁은 짚히는 바가 있었다. 너희들 금실이 너무 좋은 탓인 것 같다. 어쩌면 좋다냐. 영천댁은 난감했다. 그렇다고 한창 뜨거운 신혼부부를 떼어놓을 수도 없는 노릇이고 말이다. 한참을 생각하던 영천댁은 무슨 생각을 했는지 고개를 끄덕였다. 며칠이 지났다. 성찬이 장사길에서 돌아왔다. 그러자 그동안 잠잠하던 시어머니의 역정이 더 심해지는 것이었다. 어머니, 그만 좀 하세요. 모자란 녀석, 장가들더니 마누라밖에 몰라? 그날 저녁 두 사람은 혹여라도 어머니에게 들릴까봐 숨죽여 지내야 했다. 얼마 후 성찬의 집에 누군가 찾아왔다. 문 앞에 나가보니 평소에 상주댁을 마음에 두고 있던 호랍이 배첨지였다. 어머니 안에 계신가? 잠시 기다리시죠. 미령이 안으로 들어가 상주댁에게 배첨지가 왔다고 알렸다. 배첨지 어른이 무슨 일로? 배첨지가 상주댁을 만나 한참 얘기를 나누고는 돌아갔다. 그로부터 얼마 후 상주댁은 집을 나갔다. 물론 배첨지와 재혼을 하고 그 집으로 들어간 것이었다. 배첨지의 끈질긴 구애에도 눈길 한번 주지 않던 상주댁이 너무도 쉽게 재혼을 허락한 것이다. 이렇게 미령을 눈물 짓게 하던 시어머니의 역정도 끝이 나게 되었다. 바람 피우다 도둑과 마주친 진사. 동만은 박진사 집에서 일하는 아이다. 어려서 마을에 전염병이 돌아 부모를 잃고 동만이만 겨우 목숨을 건졌다. 친척집에서 간신히 밥을 얻어먹고 살다가 살림이 힘들어지자 동만이를 박진사 집으로 보냈다. 동만이는 9살에 박진사 집에 왔다. 처음에는 먹고 재워주는 대신 잔심부름을 하기로 하고 15살이 되면 머슴처럼 세경을 주기로 약조하고서 박진사는 동만이를 데려와 굳은 일을 다 시켰다. 박진사는 동만이 15살이 되자 세경이 아까웠는지 동만을 내보내고 다시 심부름할 어린 사내아이를 구할 참이었다.
어느 날 진사가 동만을 불렀다. 너 우리 집에 온 지 얼마나 됐지? 햇수로 만 6년이 지났구먼요. 그럼 이제 내 힘으로 살 수 있겠구나. 진사는 동만을 집에서 내보냈다. 진사가 던져준 엽전 몇 잎을 들고 동만은 무작정 집을 나왔다. 인정이라고는 눈꼽만큼도 없는 사나운 진사 밑에서 눈치 보며 일하는 것도 만만치 않았지만 그래도 찬밥덩이라도 얻어먹어 배는 골치 않았다. 거리로 나온 동만은 당장 갈 데가 없었다. 그렇다고 어릴 적 자란 친척집을 다시 찾아갈 수도 없는 노릇이었다. 그래, 영철이한테 가보자. 동만이 찾아간 곳은 다리 밑에 있는 움막이었다. 거기에는 오고 가며 알고 지낸 각설이 영철이가 살고 있었다. 동만이는 저작거리에 심부름을 갔다가 영철이를 만났고 영철이와 동갑내기라는 사실을 알고 친하게 되었다. 가끔 답답할 땐 영철이를 만나 속마음을 터놨다. 동만이가 힘들게 사는 것을 알고 있는 영철이는 그 집에서 나와서 자기들하고 지내도 된다고 몇 번 얘기했다. 그럴까도 생각했지만 넉살 좋은 영철이와는 달리 부끄러움이 많은 동만이는 사람들 앞에 나설 용기가 없었다. 영철아! 동만이가 움막 앞에서 머뭇거리다가 영철이를 불렀다. 움막에는 영철이 또래 애들이 여러 명 있었다. 해가 중천에 떠 있는데도 움막 안에는 인기척이 없었다. 살그머니 움막을 가린 거적대기를 열어보니 아직 자고 있는 모습이 희미하게 보였다. 밤에 뭘 해서 지금까지 자고 있는지 궁금했지만 그게 중요한 게 아니었다. 동만이가 부르는 소리를 듣고 영철이가 나왔다. 동만이의 사정 얘기를 듣고는 영철이 안으로 들어가 대장에게 허락을 받은 후 잠시 후 다시 나왔다. 그렇게 동만은 움막에서의 생활을 시작했다. 동냥하며 이 집 저 집 돌아다니며 각설이 타령을 부르자니 얼굴이 화끈거렸다. 하지만 그것도 하루 이틀 지나자 익숙해지는 것이었다. 그렇지만 박진사 집에 이르러서는 멀찍이 바라만 보았다. 차마 그런 모습을 보이기 싫었다. 영철이도 그 마음을 아는지 아무 말도 하지 않았다. 어느 날 움막에서 대장 노릇을 하는 사내가 동만을 찾았다. 너도 이제부터 일을 시작해야 한다. 그들은 낮에는 평범한 각설이 행세를 하지만 밤이면 남의 집 담을 넘는 도둑질을 해야 했다. 동만은 온몸이 덜덜 떨려왔다. 각설이야 창피하면 그만이지만 도둑질은 얘기가 달랐다. 하지만 당장 그곳에서 도망치면 어디로 가야 한단 말인가. 그날 밤 동만은 영철을 따라 나서야만 했다. 한밤중 숨죽여 찾아간 곳은 바로 보부상 최씨 집이었다. 돈푼깨나 만진다는 소문이 파다했고 남편이 각지를 돌며 장사를 다녀 안주인 혼자 있는 날이 많아 도둑질하기 안성맞춤인 모양이었다. 부엌부터 살펴볼 테니 넌 여기 숨어서 망을 보고 있어. 영철이 안으로 들어간 사이 장독대 뒤에 숨어 망을 보고 있던 동만은 마음이 무거웠다. 아, 이렇게 살면 안 되는데. 그때였다. 안방을 나와 담을 넘어가려고 장독대로 온 한 남자와 얼굴이 마주쳤다. 두 사람은 서로 얼굴을 확인하고는 기겁을 했다. 그 남자는 걸음아 날 살려라 하고 장독대를 디디고 담을 넘어 사라졌다. 자, 가자. 안방에 아직 기척이 있어. 둘은 발걸음을 재촉해 한달음에 움막으로 돌아왔다. 영철이 훔친 건 달랑 은수저 2벌뿐이었다. 남편이 장사를 나간 줄 알았는데 집에 있었나 봐. 영철의 말에 동만은 다 알고 있다는 듯 쓴웃음을 지었다. 다음 날이었다. 땅거미가 질 무렵 누군가 동만을 찾아온 게 아닌가.
바로 동만을 내보낸 박진사였다. 내가 이렇게 지내고 있다는 얘기를 듣고 그냥 있을 수가 있어야지. 자, 이거 받아라. 그리고 여기서 떠나라. 동만은 주머니를 열어보고 나서 말없이 다시 박진사 앞에 밀어놓았다. 뭐야? 적단 말이냐? 박진사가 얼굴이 벌개져서 돌아가더니 얼마 후 다시 돌아왔다. 이게 가진 거 다야. 박진사는 묵직한 주머니를 동만에게 내밀었다. 주머니를 열어본 동만은 빙긋이 웃었다. 그 모습을 본 박진사는 울상이 되어 돌아갔다. 세상에 소문이라도 나면 진사체면은 물론이고 당장 새도 있는 처갓집에서 불호령이 떨어지고 집 떠난 보부상 최씨가 알기라도 하는 날이면 큰일이기 때문이다. 그 생각을 하니 박진사는 오금이 저려 동만에게 준 500냥이 문제가 아니었다. 동만이 영철을 불렀다. 그동안 나를 도와줘서 고맙다. 이제 여기를 떠나 새로운 곳에서 사람답게 살도록 하자. 그리고 받은 돈 절반을 영철에게 건네주었다. 그들은 곧바로 움막에서 나왔다. 잠시도 그곳에 머물고 싶지 않았다. 밤길을 하염없이 걷다 보니 산 너머에서 동이 트기 시작했다. 떠오르는 해를 바라보며 동만과 영철은 힘찬 새 출발을 꿈꾸었다. 산골댁은 정말 예쁘구먼. 강원도 정선 가리왕산 자락에 젊은 부부가 터를 잡았다. 가난뱅이 신세에 비빌 언덕마저 없으니 살 길이 막막하구려. 산삼을 캐면 한미천 잡을 수도 있다고 하니 조금만 참읍시다. 석고는 그런 생각으로 가리왕산 깊숙한 골짜기 10만이촌으로 들어왔다. 자넨 소댕이니까 잡일부터 시작해야 하네. 고참 10만이가 군기를 잡듯 잔소리를 해댔다. 무리가 모여 사는 촌락 한 귀퉁이에 부부의 움막이 있었다. 결혼한 지 2년도 채 안 되는 아내는 10만이들의 눈길을 끌 만큼 진달래 꽃망울처럼 예뻤다. 10만이들은 경력에 따라 철저히 위아래를 구분했고 10만이로 자리 잡기까진 많은 시간이 필요했다. 살림살이를 정리하고 마련한 돈으로 첫 해는 그럭저럭 살았지만 이듬해부터 쪼들리기 시작했다. 그러자 아내는 산나물을 캐서 팔기도 하고 아랫마을에 가서 품앗이를 했다. 언제쯤에나 산에 갈 수 있을까요? 어인마니께서 내년부터는 따라 나서라고 하긴 했는데 모여 사는 곳이라 사정을 훤히 알았지만 외지에서 들어온 석고 부부를 그리 달갑지 않은 시선으로 보는 바람에 어떤 도움도 바랄 수 없었다. 저것이 꼬리를 치고 다니는 바람에 우리 남편이 요즘 이상하다니까? 얼마나 가겠어? 못 버티고 내려가게 놔둬. 10만이 아내들은 석호의 아내 3월을 눈의 가시처럼 여겼다. 그러니 고추같이 매서운 나날이 이어질 수밖에 없었다. 두 사람에겐 아직 아이가 없었다. 남편의 결정을 따라 10만이 촌까지 오다 보니 아이 가질 겨를이 없던 탓이다. 이제 먹을 양식도 떨어지고 굶어 죽겠어요. 내려가서 산나물이나 캐고 살아요. 이대로 내려가잔 말이야? 내려가고 싶으면 당신이나 내려가. 추운 겨울이 되어 그나마 나무를 캘 일도 품앗이 할 일도 없어서 더 궁핍할 수밖에 없었고 부부는 생전 안 하던 말다툼을 했다. 한참이나 눈시울을 붉히던 3월은 무슨 생각에선지 눈보랏길을 더듬어 마을로 내려갔다. 그리고는 가끔 품앗이를 하던 박진사 집을 찾아갔다. 박진사 집 문 앞에 이르자 마름 김씨가
거만스럽게 아래 위를 훑어보며 말했다. 웬일로 산에서 내려왔어? 저 돈을 좀 융통하러. 이리 들어오라고. 그까짓 돈은 내가 마련해 줄 수 있어. 마름은 사모를 방 안으로 끌어들였다. 고마워요. 전 여기서. 사월은 방문 앞에서 머뭇거렸다. 들어오라니까. 어서 가봐야 해요. 돈은 내년 봄에 일해서 갚겠다고요. 글쎄 들어와 봐. 날씨도 추운데. 한참 동안 실랑이를 하다 사월은 끝내 방 안으로 들어갔다. 산골댁은 참 곱군. 마름은 음흉한 눈으로 빤히 바라보더니 은근히 말을 던져왔다. 사월은 얼굴이 화끈거리고 가슴이 철렁했다. 자꾸 방 안으로 들어오라고 하던 뜻을 이제야 알았다. 그까지 돈이야. 자, 이리 와봐. 마름 김씨는 은근히 다가앉아 손을 잡아당겼다. 사월은 집에서 기다리고 있을 석호가 머리에 떠올랐다. 이러지 말아요. 사월은 손을 잡아 빼고 문 밖으로 달려나갔다. 그리고 뒤도 돌아보지 않고 눈길을 날려 골짜기로 들어갔다. 어디 갔다 왔어? 방 안에 들어누워 있던 석호가 물었다. 일이라도 있을까 해서. 사월은 돈을 빌리러 갔다고는 말하지 못했다. 그냥 있어. 추운데. 석호는 일어나 문 밖으로 나갔다. 돌아올 때까지 사월은 방에 누워 있었다. 마름이 손을 잡아 끌던 생각을 하니 가슴이 벌렁거렸다. 한참 후 석호가 돌아오더니 자리에 누웠다. 내일 다시 가봐야겠어. 잠이 든 석호의 야윈 얼굴을 보고 사월이 생각했다. 이튿날 날이 밝았다. 사월은 박진사 집을 향하면서 가슴이 콩복듯 뛰었다. 어제의 일이 생각났기 때문이다. 제발 박진사님이 계시고 마름은 없었으면. 그러나 마치 3월이 오기를 기다리고 있기나 한 듯이 마름이 행랑채 들창문으로 내다보고 있었다. 가슴이 철렁했다. 올 줄 알았어. 자, 날씨도 차니 어서 들어와. 마름은 조금도 망설이지 않고 3월의 손을 잡고서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갔다. 3월은 콩복듯이 뛰는 가슴으로 끌려 들어갔다. 오늘도 그냥 돌아갈 수는 없었다. 석호의 얼굴이 떠올랐다. 마름은 3월을 방 안으로 끌고 들어가 앉혀놓고는 손을 잡아 와락 끌어들였다. 3월은 손을 빼며 방구석으로 피했지만 마름이 대담하게 다가왔다. 방구석에 몰려 더는 물러설 수 없게 되자 3월은 오들오들 떨었다. 돈은 걱정하지 마. 마름은 짐승같이 징그러운 웃음을 입가에 띠고 와락 3월의 어깨를 끌어 잡아당겨 안았다. 산골댁은 정말 예쁘구먼. 3월은 석호가 알면 큰일 날 것이라는 생각에 아무 말도 귀에 들어오지 않았다. 마름은 피둥피둥 살이 찐 얼굴로 말했다. 돈이 필요하면 언제든지 와. 푼돈쯤은 줄 테니까. 알겠지? 마름은 고개를 푹 숙인 3월의 손에 돈을 쥐어주었다. 그런데 얼마 후 10만이촌에 이상한 말이 나돌았다. 소댕이 마누라가 아랫마을 사내와 그렇고 그런 사이라니까? 그래? 인물값 하네 그려? 작은 마을에 소문이 퍼져 눈덩이처럼 부풀어 올랐고 그 소문을 들은 석호의 눈에서 불이 번쩍 튀었다. 박진사 집에 드나들더니 사내와 바람을 피고 다녀? 석호는 3월을 움직이지 못할 만큼 때려놓았다.
그런데 일을 하고 돌아와 보니 3월이 보이지 않았다. 도망쳤구나. 도망갈 테면 도망가라지. 석호는 화가 나서 씩씩댔다. 아라리촌 주막집에 새 안악이 들어왔다. 몸집이 작고 아주 예부장하더라. 그런데 여자가 불쌍하지. 그 나이에 50살 먹은 사람하고 살아야 하더니 올 때 온몸이 멍투성이었다더군. 이런 소문이 봉평마을에 퍼지자 근동에 있는 사내들이 주막을 찾았다. 주막 주인 천서방의 색시를 보기 위해서였다. 색시가 나와서 술을 따라준다는 거였다. 천서방이 첩겸 술 시중두는 계집으로 두었다는 소문이 난 터라 모두 그 색시에게 슬며시 눈짓을 하기도 했고 천서방이 없는 틈에는 살짝 손까지도 만져보았다. 2해가 되는 어느 날 주막에 한 사내가 나타났다. 마침 손님이 없어 마루에 걸터 앉아있던 여자는 그 사내를 보고는 얼굴이 파랗게 질려버렸다. 그는 석호였고 새댁은 먼 길을 도망쳐 나와 천서방에게 의탁한 3월이었다. 그때 마침 손님들이 한패 들어왔다. 아니 새댁 어디가 아픈가? 왜 그렇게 얼굴이 하얗지? 그날 석호는 술만 마시고 그냥 돌아갔다. 3월은 불안해서 잠도 제대로 자지 못했다. 다음 날도 석호는 찾아와서 술만 퍼마시고 돌아갔다. 3월에게는 술을 달라는 것하고 술값을 계산하는 것 외에는 아무 말도 걸지 않는 게 3월을 더 못 견디게 했다. 그 이후로도 석호는 매일 찾아왔지만 언제나 마찬가지였다. 어떤 때는 동네 사람들에게 선심을 쓸 때도 있었다. 돈이 어디서 났는지 물쓰듯 했다. 그러자 이상한 소문이 술손님 사이에서 돌았다. 새댁이 석호 마누라였다고? 어디서 들었는지 석호에게 늘 술을 얻어먹는 손님들이 이런 말을 했다. 하지만 석호는 그 말에 대해 허허허 웃기만 할 뿐 아무 대답도 없었다. 그러다 보니 그 소문도 슬그머니 사라져버렸다. 가을철이 되었다. 추수가 시작되어 모두 바쁘게 일할 무렵에 어느 날이었다. 석호가 커다란 괴나리 봇짐을 지고 천서방의 주막에 나타났다. 마침내 결판을 내려고 왔나 보다. 가슴이 철렁한 3월은 천서방의 등 뒤로 숨어 오들오들 떨었다. 천서방은 영문을 모르고 있다가 색시가 떠는 모습을 보고 자기 소실에게 마음을 두어 그러나 싶어 소리를 질러댔다. 무슨 일이야? 응? 무슨 일이냐고? 이제 알게 될 거요. 일이 잠깐 나오지. 그러나 3월은 천서방 뒤에 더 바짝 붙어버렸다. 그대로 들어도 좋아. 다 내 탓이었어. 나 때문에 당신이 그렇게 고생을 한 걸 생각하니 가슴이 미어질 것 같았어. 그때는 아무것도 몰랐어. 당신의 모습을 더 보려고 지금까지 있었던 거야. 마침내 산삼을 찾아내서 한미천 마련했지. 이제 멀리 떠나갈 거야. 석호는 품에서 묵직한 주머니를 방 안으로 던져넣었다. 천서방은 입을 멍하니 벌렸고 3월은 흐느끼면서 천서방의 등에 얼굴을 묻었다. 석호에 대한 정이 비로소 왈칵 솟아올랐다. 3월이 흐느끼는 동안 주머니에서 삐져나온 돈꾸러미가 방 안에 나뒹굴고 있었다. 당신과 살고 싶은 마음은 태산보다 더하지만 마음 잡고 사는 당신에게 더 이상 몹쓸 짓은 안 하고 싶소. 마음이 괴로워 멀리 떠나가니 용서해 주오.
행복하게 잘 사시오. 석호는 이렇게 중얼거리면서 정처 없이 길을 나섰다. 그의 눈에는 굵은 눈물방울이 볼을 타고 흘러내렸다. 주인과 여종의 남편. 내성천과 영주천이 만나는 태백산 자락 무선마을에 박진사가 살았다. 그는 조상대대로 물려받은 재산이 많아 풍족하게 살았고 진사시험에 합격하고도 벼슬에 뜻이 없었다. 마음 편하게 사는 게 최고지. 박진사는 느긋한 성격에 노는 걸 좋아하고 부족한 것 없는 한량이었지만 부인 때문에 마음대로 하지 못하는 게 늘 불만이었다. 자네 아직도 눈치 보며 사나? 객주집에 모여 한잔하고 외박하려는 일행을 두고 집으로 돌아가는 박진사에게 누군가 내뱉은 말이었다. 예천에서 시집온 부인은 본래부터 그렇게 기가 센 편은 아니었다. 놀기 좋아하는 남편을 그대로 두었다간 물려받은 재산 거덜나는 건 시간 문제라는 생각이 들다 보니 그렇게 변한 것이다. 그런 아내가 박진사에겐 늘 걸림돌이었다. 사내 대장부로서 자존심이 상했지만 아내 앞에 서면 자가만지는 자신의 모습이 어쩔 수가 없었다. 그래도 부인 덕분에 재산을 잘 관리하며 마을 유지로 명성을 이어가고 있었다. 그런 부인에겐 마음을 터놓는 순덕이란 충직한 여종이 있었다. 너도 이제 시집 가야지. 마음에 드는 사내가 있느냐? 그러자 순덕이는 조심스럽게 말을 꺼냈다. 저 마님, 제가 직접 고르도록 해주세요. 부인은 평소에 아끼는 여종이라 원하는 신랑감을 얻게 해주고 싶었다. 그렇게 하도록 해라. 하지만 종의 처지에 신랑감을 고른다는 게 어디 쉬운 일인가. 게다가 주변 사내들은 마음에 안 든다고 하니 누굴 찾는단 말인가. 그러던 중 어느 날 밖에 나갔던 순덕의 눈에 숫장수 총각이 눈에 띄었다. 얼굴에 온통 시꺼멓게 검댕이칠을 하고 있었지만 허우대 멀쩡하고 듬직해 보였다. 여기 숯 좀 가져다 주시오. 순덕은 집으로 총각을 불러들여 더운 물을 가져다 검댕을 씻게 했다. 숯검정을 씻어내자 총각은 마치 다른 사람처럼 인물이 훤했다. 그러자 순덕은 총각이 마음에 들어 단도직입적으로 물었다. 나한테 장가 들겠소? 그 말에 총각은 처음엔 놀린다고 생각했으나 예쁘장하게 생긴 순덕이의 진지한 얼굴을 보고는 이내 마음을 돌렸다. 정말이요? 총각이 마음을 보이자 순덕은 총각을 부인에게 데리고 갔다. 이름이 뭐고 부모 형제는 어떻게 되느냐? 등만이라고 하옵고 양치는 일찍 돌아가시고 혼자 몸이 옵니다. 순덕이를 색시로 삼겠느냐? 그러겠다면 행랑채를 내줄 테니 들어와 살아라. 그렇게 등만은 순덕을 신부로 맞아 박진사 집 행랑채에 살림을 차렸다. 그런데 등만은 순덕의 남편이 되자 매일 빈둥빈둥 노는 게 일상이었다. 깊은 산골 외딴집에 살며 숯을 구워 팔다가 마을에 내려와 편안히 살게 되자 세상 만사 귀찮아진 것이다. 뭐라도 좀 해봐요. 집안일을 돕던가. 부담 못한 순덕이 잔소리를 해댔다. 허우대 멀쩡한데 덩치값도 못하고 빈둥거리는 꼴이라니. 박진사가 며칠 동안 방 안에 틀어박혀 낮잠만 자는 등만을 보고 한마디 했다. 그러던 어느 날 부인이 순덕이를 불러 장롱에서 돈꾸러미를 꺼내놓았다. 너 시집 보내면 주려던 것이니 이걸로 내 서방 장사라도 시켜라.
저렇게 놀기만 해서야 하겠느냐? 마님, 감사하구먼요. 순덕은 눈물을 찔끔거리며 돈을 가지고 방으로 돌아왔다. 그만 일어나요. 미천을 줄 테니 물건이라도 사서 장사라도 해봐요. 하고는 돈의 절반을 뚝 떼어서 앞에 내놓았다. 그리하여 등만은 등을 떠밀리다시피 돈을 가지고 장터에 나갔으나 평생 숲만 팔아본지라 무엇을 사서 어떻게 팔지 알 턱이 없었다. 일단 목이나 좀 죽이고 천천히 알아보자. 장터 주막에 들러 시원하게 한 잔 들이키고 있는데 한 사내가 다가왔다. 숫장수 총각아니여? 장가 갔다고 하더니 팔자 폈나 보네. 숫장수 때려치우고 여기 앉아있는 걸 보니. 아니요. 장사할 물건을 알아보려고 나온 거요. 그 약삭 바른 사내는 등만의 허리춤에 불룩한 꾸러미에 눈독을 들이고는 말했다. 그건 내가 전문이지. 자네 운 좋게 나를 잘 만났구먼. 왜요? 좋은 장사가 있나요? 그러자 사내는 이런저런 말로 등만을 꼬드기기 시작했다. 사실은 내가 울진으로 청나라 물건을 들여왔는데 돈이 없어서 물건값을 치르지 못했다네. 물건을 살 장사꾼만 있으면 물건을 다 넘겨줄 텐데. 그 얘기에 등만은 눈을 반짝거렸다. 얼마나 필요한데요? 왜? 자네가 어디 그만한 돈이 있겠나? 그러자 등만은 허리에 차고 있던 돈꾸러미를 끌러 사내 앞에 내놓았다. 이거면 되나요? 그러자 사내는 꾸러미를 확인하고는 말했다. 이거로는 간신히 물건값을 치르기는 하겠네만 울진에서 실어와야 하고 내 이문도 붙여야 하니 이만큼은 더 있어야 하겠군. 장터에 내놓기만 하면 비싸게 불러도 없어서 못 살 텐데 말이야. 그러자 등만은 몸이 달기 시작했다. 그 물건만 내가 살 수 있으면 큰 돈을 벌 수 있겠구먼. 등만은 돈꾸러미를 사내에게 건네주며 말했다. 물건값 받으시오. 내일 이맘때에 여기서 나머지 돈을 주겠소. 아무한테도 주지 마시오. 이제 내고요. 그리고는 사내와 헤어져 서둘러 집으로 돌아왔다. 큰 돈을 벌게 되었소. 그동안 미천이 없어서 내가 돈을 못 벌었던 거요. 등만은 자신만만하게 순덕에게 나머지 돈을 달라고 손을 내밀었다. 틀림없이 돈을 벌 수 있는 거죠? 나머지 돈을 내주면서 순덕이 걱정스럽게 물었다. 그렇다니까 두고 봐. 머지않아 큰 돈을 벌어 당신 면천도 시키고 큰 집에서 호강시켜 줄 테니까. 등만은 큰 소리를 치고 다음날 사내에게 나머지 돈을 건네주었다. 자, 여기 있소. 물건을 가져다 주시오. 돈을 받자 사내는 싱긋 웃더니 말했다. 여기서 기다리시오. 울진에 가서 물건을 가지고 돌아오겠소. 다시 말하지만 당신 수지 맞은 거요. 등만은 주막에 머물며 사내가 물건을 가져오기를 기다렸다. 그런데 하루가 지나도록 물건을 가져온다던 사내는 나타나지 않았다. 무슨 일이지? 오다가 사고라도 생겼나? 그렇게 기다리기를 또 한나절. 저녁 무렵이 다 되자 등만은 조바심이 났다. 주모, 어제 나하고 있던 그 사내 혹시 보지 못했소? 아, 그 사기꾼? 혹시라도 가까이 하지 마시오. 왜? 무슨 볼일이라도 있소? 주모가 내뱉은 한마디에 등만은 뒤통수를 얻어맞은 기분이었다. 사기꾼이라고? 그러면 내 돈은? 마침내 사내에게 당한 걸 깨달은 등만은 억장이 무너져 내렸다. 이 꼴로 어떻게 돌아간단 말이냐? 그렇게 큰 소리를 쳤는데. 등만은 마을 어귀에서 집으로 가지 못하고 서성이고 있었다.
이대로 목숨이라도 끊어버릴까 보다. 아니야. 순덕이를 과부로 만들면 더 몹쓸 짓을 하는 거야. 그런데 어느 집에서 박진사가 사방을 두리번거리며 나오는 게 보였다. 그리고 뒤를 따라 한 여자가 조심스럽게 나오더니 박진사를 껴안고 입맞춤을 하고는 재빨리 안으로 들어갔다. 그 집은 바로 청산거하부 안동댁의 집이었다. 박진사가 서둘러 가는데 뒤를 따르며 등만이 불렀다. 진사어른, 왜 그렇게 급히 가십니까? 그 소리에 박진사는 소스라치게 놀라서 뒤를 돌아보았다. 너 어디서 오는 길이냐? 네, 장터에 갔다가 안동댁 집 앞으로 해서 오는 길입니다. 그러자 박진사의 얼굴이 하얗게 질렸다. 너 혹시 뭐 본 거라도 있느냐? 네, 좋은 구경거리가 있더군요. 그러자 박진사는 안동댁과의 사이가 들통난 걸 눈치채고는 목소리를 낮추었다. 마님 귀에 들어가기라도 하면 난 죽은 목숨이다. 오늘 일을 절대 발설하지 않겠다고 약속하면 원하는 건 다 들어주마. 그러자 잠시 생각하더니 등만이 입을 열었다. 그러면 순덕이 노비문서를 없애주시고 땅과 살 집을 마련해 주십시오. 그 말에 박진사는 한숨을 내쉬었다. 그러자 등만이 다시 말했다. 제가 집에 없어야 진사어른도 편하실 겁니다. 남아 이러는 중천금이라고 했습니다. 절대 말하지 않겠습니다. 두 사람은 조용히 집으로 돌아왔다. 일은 잘 되었어요? 물건은 어디 있어요? 순덕의 말에 등만은 조용히 대꾸했다. 조금만 기다려 보시오. 다음 날 안채에서 불러서 들어가니 박진사와 부인이 무엇인가를 꺼내 두 사람 앞에 놓았다. 순덕이 노비문서다. 그리고 이건 토지 딸린 작은 집문서니 이제부터 나가서 살아라. 순덕은 마님의 뜻밖의 말에 너무 기뻐 눈물을 주체할 수 없었다. 마님, 고맙습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뭔 바람이 불었는지 진사어른이 그렇게 하자고 하는 바람에 내보내는 것이니 나보다도 진사어른께 고맙다고 해라. 그동안 수고 많았다. 마님, 정말 감사합니다. 이 은혜 잊지 않겠습니다. 얼마 후 등만과 순덕은 아담한 보금자리로 옮겼다. 그날 밤 감격스러워 잠이 오지 않아 순덕이 고개를 돌려보니 등만 역시 눈을 뜨고 있었다. 너무 좋아서 잠이 오지 않아요. 당신도요? 난 이렇게 될 걸 다 알고 있었어. 노비문서도 없애고 집과 땅까지 마련했으니 손해본 장사는 아니지 않소? 그날 이후 등만에 지칠 줄 모르는 부지런은 동네 사람들의 입을 모으게 했다. 사람이 저렇게 변할 줄이야? 얼마나 부지런한지 등만은 세 사람 몫을 거뜬히 해냈다. 아침에 일어나 자기 집 일을 마치고 나면 박진사 집에 가서 일을 거들곤 했다. 순덕이도 시간만 나면 마님을 찾아가 일을 거들며 마님을 도왔다. 이제 마님은 순덕이를 딸처럼 여기며 늘 살뜰하게 챙기는 것이었다. 간밤에 뒤바뀐 신랑. 용모가 준수한 젊은이가 모처럼 관아에 휴가를 얻어 고향으로 내려가는 길이었다. 그 마을에서 제법 소문난 부자로 살고 있었는데 그만 부모님이 변고를 당하셔서 형님과 함께 살다가 벼슬길에 올라 한양에서 지내고 있었다. 중도 제 머리 못 깎는다고 혼기가 지났는데도 아직 독신이었다. 형님은 혼자 지내는 동생이 안쓰러워 이웃 마을에 점 찍어 놓은 처녀를 소개해줄 요량으로 고향에 내려오라고 전가를 보낸 것이다.
그래서 젊은이는 내심 기대를 하며 고향으로 내려가던 참이었다. 날이 어두워지자 쉴만한 주막을 찾았지만 작은 마을이라 그런지 주막이 보이지 않았다. 그렇다고 주막을 찾기엔 너무 늦은 시간이라 묵을 곳을 찾아 이리저리 돌아다녔다. 그런데 잔치를 하는지 사람들이 모여있고 불이 환하게 켜져 있는 집이 보였다. 젊은이는 그 집에 들어갔다. 그 집은 딸 혼례를 치르고 잔치를 하는 중이었다. 잘 됐군. 밥 한 술이라도 얻어먹고 잠자리도 알아봐야겠다. 집 안으로 들어가 보니 대청마루와 안마당에 돗자리를 펴놓고 손님들이 즐겁게 마시며 떠들고 있었다. 가볍게 인사를 하고 자리를 잡으니 앉아있던 사람들이 자리를 비켜주며 앉으라고 했다. 인심 한번 좋군. 젊은이는 앞에 국밥 한 그릇이 차려지자 단숨에 허기진 배를 채웠다. 그리고는 밤에 갈 곳도 없으니 이 집 신세 좀 져야겠다고 생각하고는 천천히 술을 들이켰다. 밤이 깊어가자 사람들도 하나둘 자리를 뜨고 어느덧 혼자 남아 술잔을 기울이게 되었다. 그때 마당 한쪽을 보니 새신랑이 술에 취한 채 벌렁 누워 낯가리 사이에서 잠이 들어 있었다. 그때 주인집 사람들 서너 명이 다가왔다. 그만 들어가시지요. 젊은이는 잠잘 곳으로 안내해 주는 줄 알고 그들을 따라 일어섰다. 몇 걸음 걷는데 그동안 마셨던 취기가 확 올라왔다. 사람들에게 이끌려 안내해 준 방으로 들어가 보니 불이 밝혀져 있었고 신부가 고개를 숙이고 다소곳이 앉아 있었다. 편히 쉬십시오. 그들이 나가자 엉겁결에 자리에 앉아 신부를 자세히 쳐다보니 보기 드문 미인이었다. 신부는 들어온 남자를 당연히 자기 남편으로 알았다. 한편 새벽녘이 돼서야 술이 깬 신랑이 주위를 살펴보니 아무도 없었다. 밤새 바깥에 있던 탓에 몸을 떨며 신방문을 두드렸으나 안에선 기척이 없었다. 신랑이요, 문 좀 열어주시오. 새신랑은 안에서 인기척이 없자 문을 두드리며 소리를 질렀다. 첫날 밤을 치렀거늘 어떤 자가 이렇게 소란을 피우는고? 신혼방에서 젊은이가 엄하게 꾸짖었다. 신랑은 난데 대체 너는 누구냐? 새신랑은 누군가 자기 신혼방에서 잠을 잤다고 생각하니 억장이 무너졌다. 문 밖에 서 있는 내 놈은 누구란 말이냐? 젊은이가 방 안에서 대꾸하자 새신랑은 신부를 빼앗겼다는 생각에 아찔했다. 아이고, 이 일을 어쩐다냐? 이 일을 어쩐다냐? 새신랑은 누군가 신부의 방에서 먼저 잠을 잤다는 사실이 억울하고 분통이 터졌다. 너무 속이 상하고 화가 나서 가슴을 치며 발을 동동 굴렀다. 새벽 대바람부터 떠드는 소리에 장인이 밖으로 나와보니 사위가 발을 구르며 소리를 지르고 있는 게 보였다. 자네 왜 이러고 있는가? 장인어른, 마침 잘 오셨습니다요. 저 안에 어떤 놈이 가로챘습니다요. 마침 그때 젊은이가 의관을 단정히 차려입고 밖으로 나오고 있었다. 너는 누구냐? 장인은 기가 막혔다. 간밤에 신세를 진 사람입니다. 신세를 졌으면 가야지. 이 무슨 해괴한 짓이냐? 이 집 사람들이 저를 신랑으로 착각해서 신혼방으로 인도해서 생긴 일입니다. 저도 술이 과했던 탓에 그만. 주인은 한참을 망설이다가 언짢은 표정으로 입을 열었다. 우리 가문을 더럽히다니. 당장 떠나거라. 젊은이는 조용히 마당으로 내려와 절을 하고서 말했다. 따님과 전 이미 첫날 밤을 지냈습니다. 비록 잘못으로 인해 빚어진 인연이나 따님은 제게 정절을 다했습니다. 저 사람도 따님과의 첫날 밤을
제게 빼앗기고 그 분함을 참을 수 없겠으나 이미 엎질러진 물이오니 되돌릴 수는 없는 일 아닙니까? 어르신, 저는 양친께서 이미 돌아가셨고 혼처를 알아보던 참이었으니 사위로 거둬주신다면 평생 아내를 아끼고 어르신을 친부모로 여기며 살겠습니다. 하오니 다시 한번 생각해 주십시오. 주인은 한참 동안 아무 말이 없었다. 그러더니 이미 돌이킬 수 없는 일이니 어쩌겠는가. 이것도 하늘이 맺어준 인연인가 보네. 하고 허락했다. 젊은이는 그렇게 귀향길에 신부를 데리고 가게 되었다. 능력자네. 어디서 저렇게 이쁜 신부를 얻었나? 부럽다, 부러워. 고향에선 미모의 신부를 데리고 온 젊은이를 보고 어리둥절해 하면서도 한편으론 모두 축하해 주었다. 물론 얼떨결에 뒤바뀐 신랑이었다는 사실은 신랑과 신부만 아는 비밀이었다. 그 후 젊은이는 높은 벼슬길에 오르고 자식들을 낳고 잘 살았다고 한다. 배장수와 노인. 어느 마을에 전해져 내려오는 이야기다. 단풍잎이 울긋불긋 가을이 막바지에 접어든 어느 날 과일 장수가 짐수로에 먹음직스러운 배를 한가득 실은 채 소리를 치고 있었다. 자, 맛있는 배가 왔습니다. 어서들 나와서 배를 사세요. 배를 사세요. 그때 누더기를 걸친 비쩍 마른 어떤 노인이 다가와 말했다. 지금 배가 고파 죽을 지경이요. 그 배 한 개만 주시오. 하며 사정했다. 그렇게는 못하겠소. 그러지 말고 딱 하나만 주시오. 노인은 배장수를 붙잡고 애걸복걸했다. 안 돼요. 장사 방해하지 말고 저리 비켜요. 배장수는 노인을 밀어버렸다. 그때 지나가던 사람이 한마디 거들었다. 굉장한 구두쇠군. 영감이 가엾지도 않소. 배장수와 노인이 옥신각신하는 것을 보고 구경하던 사람들은 배를 한 개 사서 노인에게 주었다. 고맙소. 정말 고맙소. 노인은 몇 번씩이나 인사를 하고서 순식간에 배를 먹어치웠다. 그리고는 씨를 손바닥에 놓고 말했다. 나는 배가 먹고 싶었던 게 아니라 이 씨가 필요했던 거요. 이제 씨를 심어서 여러분께 대접해드리겠소이다. 그렇게 말하더니 노인은 땅에 구멍을 파더니 거기에 배씨를 심었다. 이제 됐군요. 누구든지 물 한 바가지만 가져다 주시오. 근처에 사는 사람이 물 한 바가지를 들고 오자 노인은 그것을 받아 씨를 묻은 자리에 부었다. 그러자 금방 땅에서 싹이 트더니 순식간에 큰 나무로 자랐다. 그리고 잎이 돋고 꽃이 피더니 탐스러운 배가 주렁주렁 열리는 것이었다. 세상에 저럴 수가. 그 광경을 지켜보고 있던 사람들은 너무도 신기해서 입을 딱 벌린 채 다물 줄 몰랐다. 자, 여러분, 마음대로 드시오. 노인은 배나무에서 열린 배를 따서 거기에 모인 사람들에게 나눠주었다. 그 배맛은 지금까지 먹어본 것 중에서 최고였다. 최고야, 최고. 이렇게 맛있는 배는 난생 처음이군. 사람들은 입을 모아 칭찬했다. 배장수도 그 놀라운 광경에 넋을 잃고 서 있었다. 노인은 나무에 열려있는 배를 사람들에게 다 나눠주었다. 사람들은 노인이 나누어주는 배를 한 알음씩 들고는 그 신기한 광경을 구경할 뿐이었다. 마침내 열려있던 배가 다 없어지자 노인은 도끼로 배나무를 베어 그것을 어깨에 메고 사라졌다. 그런데 이게 웬일인가? 눈 깜짝할 사이에 짐수레에 쌓여있던 배장수의 배가 흔적도 없이 사라진 것이다. 이럴 수가. 그 노인은 남을 도와주지 않는 사람을 혼내주러 온 모양이야.
모여있던 사람들은 여기저기서 수군거렸다. 가엾은 배장수는 멍하니 서서 빈수레만 바라보고 있었다. 그 노인이 내 배를 다 가져갔어. 배 하나만 달라고 사정할 때 줄걸. 배장수는 땅을 치며 후회했지만 이젠 소용이 없었다. 순진한 왕자. 어떤 왕에게 세 아들이 있었다. 두 아들은 아버지를 닮아 영리했고 학업에도 충실했다. 그러나 막내 아들은 순진하기만 해서 사람들은 그를 순진한 왕자라고 불렀다. 영리한 두 아들이 왕에게 말했다. 저희가 세상으로 나갈 수 있도록 유산을 물려주십시오. 순진한 왕자는 자기도 형들과 함께 가야 할지 말아야 할지 망설였다. 그러나 그의 두 형은 동생을 놀렸고 왕비도 이렇게 말했다. 내가 무얼 할 수 있겠니? 왕도 거들었다. 내가 무슨 일을 할 수 있겠느냐? 집에 머물러 있는 것이 낫겠다. 영리한 두 형은 여행길을 떠났다. 각자 유산으로 받은 돈주머니를 허리춤에 달고서. 막내는 동전 한 푼 받지 못했지만 그 뒤를 쫓아갔다. 첫째와 둘째는 막내가 뒤쫓아 올 때까지 기다려주는가 싶더니 회초리로 때렸다. 그러나 아무 소용없었다. 순진한 왕자는 돌아가지 않았다. 두 형이 다시 길을 나섰을 때 막내는 바로 곁에 붙어서 따라갔다. 형들은 멈춰서서 여러 번 더 회초리를 휘둘렀지만 막내는 계속 따라오기만 했다. 날이 어두워졌을 무렵에는 가까이 있는 것이 전혀 거슬리지 않을 만큼 묵묵히 따라왔다. 그는 형들이 무성한 덤불로 들어가는 것을 보고 생각했다. 형들이 야영을 하려나 보다. 막내는 최대한 가깝게 쫓아가서 세 개의 나뭇가지가 달린 나무 아래에 누웠다. 한밤중에 막내는 머리 위에서 들리는 소리 때문에 잠에서 깨었다. 세 마리의 새들이 나뭇가지를 하나씩 잡고 앉아 있었다. 첫 번째 새가 말했다. 이제부터 노래를 불러야 해. 나는 노래할 때 배낭을 떨어뜨릴 거야. 두 번째 새가 물었다. 배낭 안에는 뭐가 들었는데? 아무리 싸도 계속 돈이 가득 차는 배낭이란다. 첫 번째 새가 대답했다. 그런 다음 부리를 떼자 입에 물고 있던 배낭이 땅 위로 떨어졌다. 순진한 왕자는 머리를 들어 그 배낭이 떨어진 곳을 바라보았다. 두 번째 새가 말했다. 이제 내가 노래를 부를 차례야. 나는 노래할 때 작은 바이올린을 떨어뜨릴 거야. 어떤 바이올린인데? 사람들이 춤을 멈출 수 없게 만드는 바이올린이지. 두 번째 새도 부리를 열었고 곧 바이올린이 땅에 떨어졌다. 세 번째 새가 말했다. 잘 들어. 나도 노래를 불러야 한다고. 내가 노래할 때에는 작은 망토가 떨어질 거야. 망토라고? 다른 두 새가 물었다. 알잖아. 입으면 안 보이게 만들어주는 망토 말이야. 세 번째 새가 부리를 열자 망토가 펄럭이며 떨어졌다. 동이 터오기 시작했을 때 순진한 왕자는 벌떡 일어나서 그 세 가지 물건을 챙겼다. 그의 두 형은 막내가 오는 모습을 보고 다시 위협하며 매질을 하려고 했다. 그러나 막내가 발견한 멋진 물건들을 보자 조용해졌다. 첫째는 배낭을 가졌고 둘째는 바이올린을 잡았다. 순진한 왕자에게 남은 것은 망토였다. 세 형제는 또다시 하루를 꼬박 여행하고 나서 밤이 되자 숲속에서 야영했다. 순진한 왕자가 잠이 들자마자 두 형은 몰래 도망쳤다. 아침이 되어 형들이 사라진 것을 알게 된 순진한 왕자는 생각했다. 왜 길을 따라서 여행하지? 나를 안 보이게 해주는 이 망토만 있으면 야생 동물들로부터 안전하니까 숲속의 지름길을 택해서 갈 수 있잖아.
막내는 좁은 새길을 따라 내려갔다. 조금 가다가 달콤한 향기가 나는 열매들이 주렁주렁 매달린 나무 앞까지 오게 되었다. 순진한 왕자는 열매를 따서 모자와 주머니에 채워넣고 나무 구루터기에 앉아 몇 개를 꺼내 먹었다. 갑자기 머리가 무거워지는 느낌이 들었다. 손으로 머리를 만져보니 이게 웬일인가? 머리에 마치 사슴처럼 뿔이 자라난 것이었다. 아버지가 지금 나를 보신다면 다시는 궁전에 발을 붙이지 못하게 하실 거야. 아, 굶주린 야생 동물들을 피해가는 것이 좋겠어. 막내는 나머지 열매들을 던져버리고 계속 걸어갔다. 어느 작은 시냇가에 이르렀을 때 막내는 그만 발을 헛디뎌서 물속으로 미끄러졌다. 다행히 물은 깊지 않았다. 다시 물 밖으로 나오자 세상에 뿔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제 어떻게 뿔을 없애는 건지 알겠군. 순진한 왕자는 생각했다. 그는 다시 되돌아가서 내버렸던 열매들을 챙겼다. 그리고 계속 가다가 어느 도시에 다다르게 되었다. 아무리 순진한 왕자라고 해도 그곳이 아주 거대한 왕국의 수도라는 것쯤은 알 수 있었다. 막내 왕자는 왕에게 열매를 팔려는 생각으로 궁전으로 향했다. 마침 그 나라의 공주가 발코니에 나와 있었다. 공주님, 신선한 과일 사세요. 순진한 왕자가 불렀다. 아버님, 여기에 상인이 와 있네요. 공주가 왕에게 말했다. 그러자 왕이 나와서 달콤한 향기가 나는 그 열매를 한 입 맛보더니 많은 양을 사들였다. 다음 날 그 나라의 왕과 모든 시종의 머리에 뿔이 돋아났다는 소문이 온 도시 안에 널리 퍼졌다. 사람들은 궁전으로 달려가서 그 모습을 보려고 했지만 아무에게도 접근이 허락되지 않았다. 순진한 왕자는 망토를 입고 몸을 숨긴 다음 궁전 안으로 들어갔다. 왕비와 공주가 있는 방에 가보니 그들은 머리에 사슴뿔이 난 모습으로 서럽게 울고 있었다. 자신의 형들이 지금쯤 이 도시에 도착했을 것으로 생각한 막내 왕자는 궁전을 떠나 형들을 찾으러 갔다. 어느 여관에서 두 형을 찾아냈는데 형들은 이렇게 말했다. 우리와 함께 머무르는 게 어떠냐? 그래서 막내는 평소와는 다른 형들의 친절한 제안을 받아들이면서 바이올린을 빌려달라고 부탁했다. 막내는 바이올린을 망토로 감싸서 손에 들고 성문 앞으로 가서 바이올린을 연주하기 시작했다. 너무나 생생한 곡조가 흘러나오자 왕은 자신의 뿔에 대한 걱정도 있고 발장단을 맞추었다. 왕과 왕의 가족들은 어깨까지 으스대며 발코니에 나왔다. 사람들은 그 장면을 보려고 몰려들었고 궁전 앞은 엄청나게 많은 사람으로 꽉 들어차서 몸을 움직일 공간도 없었다. 음악 소리는 더욱 빨라졌다. 왕의 가족과 모든 시종이 사슴뿔을 흔들면서 껑충거리며 돌아다니는 모습을 본 사람들은 마침내 화를 내기 시작했다. 왕이 외쳤다. 음악을 멈추면 돈을 두둑히 내주겠다. 그러나 순진한 왕자는 이렇게 맞받아쳤다. 공주님과 결혼하게 해주십시오. 왕은 절망스러운 마음으로 대답했다. 좋아, 그렇게 해라. 순진한 왕자는 그제야 바이올린을 내려놓았다. 다음 날 막내 왕자는 궁전으로 가서 자신이 공주의 장래의 남편임을 알렸다. 왕은 자신이 한 약속을 기억하고는 그를 앞으로 불러들였다. 왕과 왕비 그리고 공주는 자신들의 창피스러운 뿔을 가리려고 커튼 뒤에 서 있었다. 그러나 왕은 커튼 뒤에서 살짝 엿보다가 그가 이틀 전에 나타났던 과일 행상이라는 것을 알아차렸다. 왕은 화가 나서 커튼이 끝나는 곳까지 달려가 순진한 왕자의 귀를 잡고
앞마당까지 끌어냈다. 이 녀석을 당장 가두고 새벽에 목을 매달아라. 결국 하나님이 나를 저버리시는구나. 순진한 왕자는 그렇게 생각했다. 그러나 감옥에 갇혀 쇠창살이 달린 창문 너머를 물끄러미 바라보면서 다시 생각에 잠겼다. 쇠창살은 십자가 모양으로 되어 있었다. 왜 희망을 잃어버려야 하지? 저 십자가에 걸고 맹세하노니 반드시 그 공주와 결혼하고 말 테다. 막내 왕자의 주머니에는 꼭꼭 접은 망토가 여전히 들어있었으니 다행한 일이었다. 왕자는 감옥의 문지기를 불러 말했다. 잘 생각해봐요. 오늘은 내가 불행을 당하지만 내일은 당신 차례가 될 수도 있어요. 나를 동정한다면 시원한 공기 한 모금만 마시게 해줘요. 이 안에선 숨이 막힐 것 같아요. 문을 조금만 열어주시오. 문지기는 그 말을 들어주었고 순진한 왕자는 그 틈을 노려 망토로 몸을 숨긴 다음 살짝 빠져나왔다. 그는 두 형이 묵은 여관으로 달려갔다. 그 배낭을 잠시만 빌려줘요. 막내 왕자는 배낭을 몇 번 비운 뒤 가득해진 돈을 퍼냈다. 그런 뒤 상점으로 가서 의사들이 입는 옷을 사입었다. 왕자는 가구가 딸린 집을 빌려서 사슴뿔 등 머리의 질병을 전문으로 치료하는 의사라고 쓴 간판을 걸었다. 새로운 의사가 마을에 들어왔다는 소식이 왕의 귀에까지 들어갔고 순진한 왕자는 곧바로 궁전으로 돌진해 들어갔다. 왕은 그에게 이렇게 말했다. 자네가 이 뿔을 없애준다면 내 딸과 결혼시켜주겠네. 의사가 대답했다. 없앨 수 있습니다. 하지만 그 병을 치료할 약이 위험할 수도 있다는 것을 알려드려야겠습니다. 상관없네. 왕이 대꾸했다. 그럼 바로 시작하지요. 가로 세로 넓이가 5m이고 깊이가 4m인 수조를 만들어 물을 가득 채우십시오. 사흘 후에 다시 오겠습니다. 의사는 허리를 구부리고 무릎을 굽혀 공손히 인사를 하고 그 자리를 떠났다. 사흘 후 다시 돌아온 의사는 수조를 확인한 다음 기름과 향수 몇 방울을 떨어뜨렸다. 각각의 모서리에는 양의 뿔로 된 향로를 놓았다. 이제 왕에게 가서 목욕용 수건으로 몸을 두르고 나오시라고 전하게. 왕이 나타나자 의사가 외쳤다. 무릎을 꿇으십시오. 이렇게 하기는 싫지만 맥의 머리털이야말로 피를 돌게 하는 유일한 방법입니다. 10년 동안 연구한 결과가 그걸 증명하고 있지요. 왕은 무릎을 꿇었고 의사는 맥의 머리털을 채찍 삼아 왕의 등을 사정없이 내리쳤다. 그리고 왕을 수조 안으로 밀어넣고는 거의 물에 빠져 죽기 직전까지 내리눌렀다. 다시 왕을 일으켜 세우자 뿔이 사라지고 없었다. 이번에는 왕비의 차례였지만 왕비에게는 채찍질을 왕의 절반밖에 하지 않았다. 공주에게는 비단 손수건으로 살짝 한번 건드린 정도였다. 마침내 시종들 차례가 되자 의사는 맥의 머리털을 필요에 따라 사용했다. 며칠 후 의사, 바로 순진한 왕자는 공주와 결혼했고 왕은 왕위를 물려주기까지 했다. 그렇게 해서 순진한 왕자는 부강한 나라의 왕이 되었다.